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142페이지에 신제도론이라는 접근 방법을 한번 배워봅니다. 신제도론. 자, 이것도 S급 문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잘 정리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거기 특징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143페이지부터 먼저 펴주세요. 자, 우리가 제도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제도를 가지고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을 제도론이라고 하죠. 제도론. 자, 근데 예전에도 제도를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연구하던 접근 방법이 있었어. 그거를 구제도론이라고 불렀어요. 구제도론. 자, 거기 보시면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한 행정학이 처음 태동하기 시작했던 언제예요? 1880년대 후반에, 그때도 이제 제도를 가지고 행정을 연구하던 접근 방법이 있었어요. 체제론 말고. 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등장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제도론, 우리가 배울 신제도론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전의 제도 연구 방법을 구제도론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제도론을 신제도론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요. 근데 시험에 그 다음 중 신제도론과 구제도론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요. 비교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자, 구제도론은 시기적으로는 1880년대 정도에 등장을 한 개념이고, 100년 뒤에 1980년대에 등장한 게 신제도론, 이렇게 시기적으로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구제도론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 연구를 했냐면은, 자, 공식적인 통치 체제. 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뭐, 정치가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뭐, 삼권이 분립되어 있느냐, 통합되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이나 법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인 제도에 초점을 맞춘 게 구제도론의 접근 방법이었고요. 자, 반면에 신제도론은 그것보다 훨씬 범위를 넓게 잡았어. 자, 그래서 아예 공식적 제도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비공식적 조직, 그 다음에 정책 구조 같은 것들, 사회 문화적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게 무슨 제도론? 신제도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제도론과의 차이점을 먼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이제 공식적인 제도나 조직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반면에 신제도론은 한 1980년대 이후에 비공식적 조직만 연구한 건 아니에요. 공식적인 연구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비공식적인 조직, 그다음에 뭐 사회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라는 게 신제도론의 특징, 구제도론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자, 제도라는 거는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특징. 그래서 제도라는 거는 그냥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일방향적인 영향만 주는 게 제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신제도로는 어때요? 제도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야, 바카스 먹은 게 효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데? 거의, 졸린데? 자, 그래서 차차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자, 구제도로는 그래서,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요. 제도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영향만을 준다라고 연구를 했던 반면에, 신제도로는 제도와 환경이 서로 동태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의 초점. 자, 이런 표현들도 한번 봐주세요. 제도의 기술 제도를 정태적으로 연구했다. 정태적이라는 건 뭐였어요? 동태의 반대말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수준. 그 차원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식적이고 법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수준에 머물렀다. 기술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기술하는 정도, 묘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론성을 갖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자, 근데 신제도론 때에 와서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동태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동태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 제도와 행위자를 동태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했고, 거기에 기반해서 설명하고 이론하는 이론의 정립 과정을 중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제도 연구가 체계적이고 이론적이 되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구제도론과는 다르게. 자,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도 돼요. 구제도론과 행태주의와 신제도론의 차이점인데, 구제도론은, 자, 아까 구제도론은 이론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카페인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기 전이라 그렇구나. 자, 구제도론은 아직 이론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고, 이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단지 뭐만 현실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태적, 정태적? 그렇지. 구제도론은 아직 정태적. 자, 그래서 기존의 공식적인 제도나 조직에 대해서 기술하고 설명하고 묘사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그쳤다. 정태적인 이론이었다라는 게 구제도론의 특징이었고, 반면에 신제도론은 이론을 정립하는 데까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얘는 이론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얘는 그냥 단순히 기술하고 묘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구제도로는 정태적이었지만 신제도로는 굉장히 동태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했고, 제도 안에 행위자들 간의 제도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게 신제도론의 특징이었죠.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구제도론은 아직 이론성이 정립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구제도론은 이론성이 없었어요. 자, 근데 행태주의는 이론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떡해. 봐봐, 구제도론은 언제예요? 1880년대라 했지. 이때였고요. 신제도론은 1980년대. 요 사이에 1940년대, 50년대에 주를 이뤘던 게 행태주의였잖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요 세 개의 주요 연구 접근법을 비교를 한 거예요. 구제도론, 행태주의, 신제도론 이렇게. 응? 논리실증주의. 아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걸 똑바로 대답하란 말이야. 구제도론은 이론이 정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지. 구제도론은 아직 이론이 정립 안 됐죠. 그냥 기술하는 수준, 묘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랬잖아. 자, 얘는 이론 정립이 안 됐어요. 행태주의는 이론 정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지.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었고, 인간의 외면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을 했던 게 행태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론화가 된 거지. 자, 근데 행태주의는 연구 방법이 동태적이었어요, 정태적이었어요? 연구 방법 정태적. 그렇지, 맞아. 행태주의 차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대상을 관찰하고 하나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그쳤지만 그 대상과 환경이나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굉장히 정태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이 아니라 이론화 작업은 수행을 했다. 하지만 동태적이지 않고 정태적인 이론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인 거예요. 구제도로는 이론화되지는 못했고, 그리고 정태적인 연구에 불과했고, 행태주의는 이론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정태적인 이론에 불과했고, 자, 근데 그 두 개를 다 극복하고 신제도로에 와서는 이론화 작업에도 성공을 했고 동태적인 연구도 역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차이점을 이렇게 5줄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태주의는 지난번에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서 어디에 치우친 이론이었어요? 특수성. 응? 행태주의. 행태주의.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잖아. 예. 보편성. 그러니까, 어떻게 다 반대로 알고 있어? 제 사실이 국한돼 있다. 어.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특수성 아니에요? 사실에 국한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특수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주체들이 예. 다 개별적으로 다름을 설명하는 게 특수성이잖아요. 예. 근데 행태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 예. 그러니까 보편성. A도 관찰을 해보고 B도 관찰해보고 C도 관찰을 해봤더니 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행태는 뭐뭐이다 라는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행태주의의 특징이야. 예. 일반적인 법칙. 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론이에요? 특수성 있는 이론이에요? 보편성. 아, 그렇지. 보편성 있는 이론이죠. 자, 문제는 알겠어. 개별적으로 관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예. 근데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찰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행태주의야.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론인 거죠. 보편적인 이론. 자, 근데 반해서 신제도로는 개별적인 주체를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 어떻게 다른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특수성 있는 이론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을 줄 몰랐어. 언급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자, 행태주의는 보편성, 특수성, 보편성. 보편성. 신행정론은 보편성, 특수성. 신경로는 보편성. 신행정론이나 발전행정론, 1960년대 이후에 나왔던 이론들은 특수성. 다 개별적인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서 비교 행정론의 차원에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보편성, 특수성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 예. 보편성은 행태주의까지. 그죠? 예. 행태주의는 과학이니까 보편적인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그거는 떨어지는 거잖아. 예. 공통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잖아, 중력에 의해서. 예. 분필이 떨어지든, 지우개가 떨어지든, 책이 떨어지든, 보편적으로 다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등장한 게 행태주의이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보편성인 거고, 예. 반면에 신행정론이나 발전행정론이나 비교행정론은 아니면은 생태론은 후기,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와 그 중간에 끼어있는 무슨 사회? 프리즘적 사회의 이질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편성 아니고 특수성적인 이론이죠. 예. 자, 다시 헷갈리면 행태주의까지는 보편성, 이후는 특수성. 물론 이렇게 이원화나 시켜서 나눌 수도 없죠. 왜냐하면 신공공관리론은 또 약간 보편성을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어쨌든 행태주의는 보편성이고요. 신제도로는 보편성, 특수성, 신제도로는 특수성. 특수성. 그렇게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돼요. 아셨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괜찮아.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신제도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연구가 아니고요.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제도론 그림에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정치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신제도론은 하나의 똑같은 접근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배울 게
역사적 신제도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적 신제도론. 사회적 신제도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합리, 선택적.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신제도론의 분파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거를 먼저 봐두세요. 세 개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거 개별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학문적으로 나눠서 보자면은 역사적 신제도로는 정치학적 접근을 하는 거고요. 예. 자, 사회적 신제도로는 사회학적 접근. 그래서 뭐 사회적 요소, 문화적인 요소, 사회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는 거고, 합리 선택적 신제도로는 경제학적 접근을 차원에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게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신제도론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뒤에 페이지에 역사적 신제도론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은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가, 특히 이제 행태주의 연구가 행태주의는 보편성이에요, 특수성이에요? 행태주의는 보편성. 보편성.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나라마다 다 똑같다. 그 나라가 어떤 문화이건, 어떤 역사건, 어떤 정치를 갖고 있건 상관없이 다 똑같다라고 접근하는 게 행태주의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기존 사회과학 연구가 역사를 연구하지 않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역사적 신제도론이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역사적 신제도론이 뭐예요? 국가 간에 같은 상황이지만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할 수가 있다. 왜? 국가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지. 시대의 흐름과 기존의 그 국가가 밟아왔던 역사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보편성이에요? 특수성이에요? 특수성. 특수성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행태주의의 보편적이고 몰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비판하면서 국가마다 상이한 역사나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국가 간의 특수성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이론이 역사적 신제도론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얘는 역사적 조망과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시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맥락적 접근을 강조한다. 요 맥락적 접근이라는 거를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맥락적 접근이라는 거는 뭐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다라는 역사의 차이점을 예. 이해해서 제도를 이해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해서 접근한다라는 게 맥락적 접근이에요. 예. 맥락적 접근. 보편성,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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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괴롭혀주겠어. 자,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역사적 신제도론에서 제도는 뭐냐? 역사적 신제도론에서 말하는 제도는 뭐냐? 자, 제도라는 거는 역사적 과정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인간 행동의 패턴. 자, 인간 행동의 패턴.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더라라는 인간 행동의 하나의 패턴을 연구하는 게 바로 신제도론인데, 자, 인간 행동의 패턴을 뭐의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론이었다는 거죠. 역사적 신제도론. 제도를 연구하고 인간 행동의 패턴을 연구하는데 그 관점을 역사적 관점이나 역사적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던 게 역사적 신제도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 제도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지속성을 갖는다. 제도라는 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지속하려는 성질,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 자, 요 개념도 중요해요. 경로 의존성. 자, 경로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속성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그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 기존의 경로에 계속 부합하고 의존하려는 특성. 그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경로 의존성.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제도라는 건 인간 행동의 패턴이다.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인데 걔는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맥락적 접근을 시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제도라는 거는 항상 한번 만들어지면 그 방향대로만 움직이려는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 라는 게 역사적 신제도론의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도라는 거는, 밑에 부분을 먼저 보는 게 편하겠네. 자, 그러면은 제도라는 거는,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도라는 거는 바뀌는 걸까요? 바뀌지 않는 걸까요? 경로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뀐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역사,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제도라는 게 계속 동일하게 똑같아야 되잖아. 경로 의존성이 갖는다면. 자, 그래서 경로 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제도가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경로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지속성을 갖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급진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제도가 한꺼번에 확 하고 바뀔 때가 있다.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게 거기 3번에 1번이에요. 역사적 전환점을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 대공황 같은 거 있죠. 전쟁, 1, 2차 세계대전 같은 역사적 전환점을 통해서 제도라는 게 급격하게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도가 처음에는 만들어져요. 역사적 관점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과정에 대한 뭘 갖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 그렇지. 경로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똑같이 그 제도대로만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을 하려는 형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경로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하고 바뀌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갑자기 이런 제도로 한번 급 도약하거나 변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도라는 거는 경로 의존성 같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하려는 성질을 갖지만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급 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밑에 단절적 균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단절적 균형. 요거예요, 요게 단절적 균형이에요. 자, A라는 제도가 있고, A라는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경로 의존성이나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쭉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갑자기 어느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B라는 제도로 갑자기 확 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연속적인 균형이 아니고 갑자기 확 잘라져서 단절돼서 바뀌기 때문에 단절적 균형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새로운 용어들 많이 배웠어요. 경로 의존성, 맥락적 접근, 인간 행동의 정형적 패턴화, 경로 의존성, 단절적 접근, 역사적 전환점 이런 거 있죠.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먼저 용어. 단절적 균형이 만들어지는 게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 중요한 용어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행정은 이해와 용어예요, 용어. 자, 얘는 보편성, 특수성. 특수성. 자, 그래서 역사적 전환점과 단절적 균형 내용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했다. 자, 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신제도로는 정치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도가 그냥 일방적인 영향만 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게 신제도론이었죠. 구제도로는 일방적인 영향만 주는 게 구제도론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 주체로서 정치적인 자율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정치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계기다. 그래서 정치학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강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한 게 바로 역사적 신제도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해랑 이런 표현들, 용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제도론에도 딱 각자의 설명하는 용어들이 또 따로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돼, 먼저. 그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 역사적 신제도론까지 먼저 정리를 했고요. 자, 옆에 145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어떤 연구 방법상의 특징이 있냐? 이거예요. 자, 역사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일까요? 전체주의일까요? 전체주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전체죠. 역사니까 전체. 역사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개개인을 초월한 어떤 사회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치, 체제, 제도 이런 것들을 주요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역사의 전체 범위가 아니라 역사 중에서도 정치적인 제도 부분에만 더 초점을 준다 그래서 범위 자체를 중범위로 설정했다 그래서 중범위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범위 이론. 자, 거시도 아니고 미시도 아니고 중범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를 비교하면서 각 국가 간의 나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개별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연협과 귀납 중에 그렇지. 귀납. 자, 그래서 특징만 마무리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방법론적 뭐? 전체주의. 그렇지. 방법론적 전체주의. 자, 그 다음에 거시도 미시도 아닌 무슨 범위 이론? 중범위 이론. 자, 그다음에 개별 국가들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귀납 영역 중에 귀납적 접근법. 됐어. 자, 이게 이제 역사적 신제도론의 내용 전부예요. 이것만 다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면 역사적 신제도론 다 이해를 한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해보면은, 하나만 더. 개인의 선호라는 게, 이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자, 그러면은 개인이 어떤 사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개인이 집단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패턴의 방식은, 내가 만든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래서 개인의 선호는 외부의 영향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개인은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이다. 개인의 선호는 역사 안에서 내재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이다.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특징을 갖는다.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은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내생적 선호다. 이렇게. 야, 그렇게 카페인에 중독이 되는 거야. 처음에 하나 먹다가, 이거 안 들어. 이제는 2개 먹기 시작하고, 3개 먹기 시작하고, 이런 경로 의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단절적 균형 때문에, 한식스. 이해했어. 좋아. 잘했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사회학적 연구 방법에 기반을 둔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에요. 두 번째 할 거. 우리 역사적 신제도론 정리했고, 사회학적 신제도론. 자, 이건 어떤 거냐 봅시다. 자, 우린 역사를 통해서 국가를 이해했다면, 이거는 사회 문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통, 관습, 이런 거 있죠. 그거를 통해서 사회 문화가 곧 인간 행동의 어떤 패턴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적 신제도론이에요. 아까 역사적 신제도론은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역사가 인간 행동의 패턴을 결정한다 라고 접근을 했던 거에 반해서 똑같아. 사회적 신제도론은 역사 아니고 그냥 문화, 관습, 그게 인간의 어떤 행동의 패턴을 결정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사회적 신제도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문화가 인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접근한 거. 자, 그래서 현대 조직 2번에 현대 조직이나 현대 제도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왜 만들어졌다? 문화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런 문화적 관습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관료제 모형이라는 것도 이게 효율적인 모형이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문화의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에 불과하다.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 모형은 두 번째 줄에 합리성, 효율성의 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행제도를 문화적으로 모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사회적 신제도론과 관련된 용어들을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회적 신제도론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중에 배태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배태성. 사실 행정학은 용어 싸움이야. 배태성. 자, 배태성은 뭔지 봅시다. 어떤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 문화적 속성, 이거를 배태성이라고 그래요. 자, 제도라는 거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배태되었다, 잉태되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현상의 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는 개념인 거죠. 배태성이라는 거는 현상의 발생 원인이 되는 문화적 토대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토대 안에서 어떤 현상이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고, 문화가 없는 현상이나 어떤 인간의 행동은 없다. 인간의 행동은 다 문화적 맥락이 있고 그거를 벗어나는 인간의 행동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봤던 내생적인 것처럼 문화 안에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 선호를 갖는다. 문화 안에서만 반드시 형성이 되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행동할 때 사회, 문화, 규범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문화를 벗어나는 행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활동하는 개인의 행동에 적용하는 패턴도 다 다르고, 그리고는 문화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행동이 선호되는 거라서 내생적 선호라고 하고, 그거를 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어떤 현상의 원인, 그래서 배태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배태성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제도로는 설명하는 거. 경로의존성 나오면,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단절적 균형 나오면,
단대적 개념도 역사적. 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그것도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자, 하나만 더 보면은 옆에 145페이지에 팁 있죠. 자, 우리 선호의 내생성이라는 거는 다 이해되시죠? 이거야, 이거. 개인의 선호는 이 역사나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게 무슨 성? 내생성. 선호의 내생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선호의 내생성은 역사적 신제도는 역사에서 만들어지고 사회적 신제도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니까 선호의 내생성은 똑같아. 자, 근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종단면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다. 과거, 현재,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연구까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종단하면서 연구한다. 그래서 종단면적 측면이라고 부르고요. 횡단면적 측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옆으로 횡단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횡단면적 측면인 거고. 자, 그러면 역사적 신제도론은 특히 역사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국가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주요 설명의 목적이고요. 반면에 사회적 신제도로는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더 문화가 유사한가 이거를 더 연구에 초점으로 봐요. 그래서 조직 간의 유사성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신제도에서 나오는 이제 주요 개념들을 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제도라는 건 어떻게 채택되느냐? 자,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문화적 인지에 따라서 제도를 채택한다라는 거는, 자, 사람들이 문화의 토대 위에서 이게 더 맞다. 제도가, 우리 문화에는, 우리 정서에는 이 제도가 적합해. 라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어서 제도라는 것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문화적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이 제도가 더 우리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선호가 문화에서 내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밑에 제도적 동형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질문에 많이 나오죠. 제도적 동형화. 제도적 동형화 이 개념. 자, 제도적 동형화라는 건 뭐냐면은 제도나 조직의 변화가 아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서로 제도가 닮아가려는, 제도가 문화를 닮아가려는 형태로 움직인다. 그거를 제도적 동형화. 뭐를 닮아가려는 형태로? 사회 제도가 문화를 닮아가려는 형태로 움직이는 걸 제도적 동형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문화적 토대 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제도가 사람들이 채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도적 동형화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문화를 연구했어.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렇지, 이것도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문화라는 큰 틀에서 연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개별 주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각 국가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냈죠. 연역적, 귀납적. 그렇지, 귀납적. 왠지 다음에 개체주의 하나 눈치챘네. 당연히 개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경제학적 접근이니까, 그렇지. 경제학은 다 개체주의고, 연역적, 귀납적. 경제학은 연역적. 그렇지. 경제학은 또 연역적이잖아. 수학이고. 그러니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체주의, 귀납적 두 개. 얘는 두 개는 전체주의자, 귀납적. 나중에 나오는 경제학적, 합리선택적 신제도로는
개체주의면서 연역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 두 개는 다 공통적으로 내생적이었잖아. 예. 근데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외생적인 선호를 가져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야. 그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눈치를 깠네. 아, 그럼 굳이 전체주의랑 기납적을 나는 의미가 없겠지. 그렇지, 맞아요. 그냥 다 똑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신제도는 다 전체주의고 기납적이야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야. 예리한데? 자, 그래서 반모론자 전체주의고요. 귀납적 접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 선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거는 학문 중에서 경제학에서 쓰는 거잖아. 네. 경제에서는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는 경제학적인 학문의 토대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접근한 신제도론의 하나의 분파예요.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 자,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의 뒤에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제도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거는 경제학적 가정이니까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주체인 경제인으로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은 다 그렇잖아. 인간은 무조건 경제학에서는 경제인이야. 근데 사이먼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이. 오, 대단한데? 자, 잘 기억해 두시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인간은 합리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제도는 개인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들은 다 자기들 개인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각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어떤 조율 과정과 협상을 통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어떤 거를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느냐, 이거예요. 인간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본인의 이기심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해서.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선호라는 거는 역사나 문화에 의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인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외생적 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천적이다. 자, 아까 두 개는 문화나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게 내생적 선호라는 개념이었고, 근데 합리선택적 신제도로는 인간의 선호가 원래부터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판단을 하도록 개인의 선호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접근한 거니까 외생적 선호예요. 외생적 선호. 자, 그래서 차이점을 잘 봐두셔야 돼요. 역사랑 사회는 내생. 역사랑 사회는 내생적. 합리 선택은 외생적. 자, 그래서 그 개념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147페이지에 나오는 1번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성적인 선호를 갖고 태어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구 방법이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방법론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연역적 접근.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도라는 거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 변하겠죠. 신제도로는 제도가 다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거는, 제도라는 거는 그래서 개인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주요 포인트들은 우리 정리했던 요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들. 자, 그래서 요 이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그다음에 개인은 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자율적인 주체다. 자율적인 주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딨어? 개인의 자율성, 개인은 자율적인 주체. 자율성을 갖는데 개인이 자율성을 갖는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합리선택적. 자,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경로 의존성은 역사적.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그 제도라는 건 한 번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그 경로를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제도 경로 의존성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변화는 뭘 계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적 변화? 제도의 변화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 간절적 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사건이 원인인 거고요. 이거는 제도가 변화하는 형태,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묶어서 같은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로 의존성을 갖고 바뀔 때는 단절적으로 바뀌는 특징을 갖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는 하나의 큰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하나의 큰 역사적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론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방법적 전체주의를 취하면서 중범위 이론으로서 기납적 접근 형태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 신제도론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문화적 맥락에서 인간 행동에 정형화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배태성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배태성. 그 다음에 제도라는 거는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를 닮아가려는 형태를 보인다. 라는 거를 제도적 동형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도 개인의 선호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역사적 맥락에서 나중에 사회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개인의 선호다. 그래서 내성적 선호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 역시 문화를 연구한 거기 때문에 방법적 전체주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큰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귀납적 접근인 거고, 합리선택 신제도는 두 개와 다르게 외생적 선호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가정을 하고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개체주의, 개별적인 단위를 연구하고 연역적인 접근을 시도한 거고 그 다음에 제도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 게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인 거고 다 했다. 아니 이것만 알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해만 충분히 하면 신제도론이 끝났지. 자, 그래서 우리 147페이지, 8페이지까지 그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뒤에 나오는 149페이지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요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론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2개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어쨌든 신제도론 중에서도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에서 다루고 있는 2개의 이론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학적 이론이겠어요? 사회학적 이론이겠어요? 경제학적 이론이겠어요? 경제학적 이론이겠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인간을 뭐로 가정을 하는 거겠어요? 경제인으로 가정을 하고 출발한 이론이겠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좋아. 거기까지 하면 돼. 그래서 행태주의는 보편적이에요? 특수성이에요? 보편적.
비교 행정론은 이게 정도는 특수성, 독자성과 특수성의 개념.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한 거라서 충분히 쉽게 앞에 내용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광보다 뭐요? 주인들이 주인 대리인 이론. 처음에 나오는 게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이론인데 우리 앞에서 했었어. 언제 했었어요? 기억하시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경제학적 접근을 동원해서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뭐와 뭐의 관계로 파악하는 거예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파악하는 건데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지. 시민을 주인이라고 보는 거고 정부를 주인의 말을 대리해주는 사람, 대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리인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계하에서 주인은 시민이야. 주인은 시민,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주인 대리인을 보면은 자, 사회 구성원 관계를 주인 대리인의 계약 관계로 상정한다. 계약 관계. 둘은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대리인은 계약을 통해서 같이 맺어진 계약 관계예요. 자, 근데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에 있어서의 정보가 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불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 정보라는 거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동일하게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 그렇지. 대리인인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주인인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리인보다는 적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성이라고 하죠. 혹은 정보 격차 또는 정보의 불균형성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자, 근데 얘는 경제학적 접근을 동원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야.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주체잖아요. 자, 근데 마침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정보의 불균형성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리인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경제인인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더 많은 불균형성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겠죠. 왜? 이들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니까. 자,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얘네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 손실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인이 대리인한테 대리를 맡김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 손실, 그거를 대리 손실, 대리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인 거죠. 자, 대리 손실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처음에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누가 더 훌륭한 대리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가장 대리인의 자격이 충분한 좋은 대리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대리인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대리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렇지. 그걸 빨리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시간을 끌었잖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딱 들어와라. 이런. 그걸 역선택이라고 했죠. 자, 역선택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택이에요? 역선택을 하는, 누가 잘못한 거야? 고객. 고객. 여기서는 이제 주인 대리인 관계니까, 주인이 잘못 선택을 하는 거를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주인이에요, 주인. 역선택을 하는 주체는 주인이고, 주인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잘못된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는 거를 역선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역선택. 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 번 선택을 했는데, 예. 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야. 분명히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을 했는데, 예. 한 번 대리인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주인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대리인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 도덕적인. 그렇지. 그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불렀죠. 예.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인 거예요? 대리인. 그렇지. 대리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예. 자, 그 다음에, 역선택은 계약을 하기 전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계약을 하기 전, 혹은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되는 문제점이었죠. 예. 자, 도덕적 K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도덕적 K 상황이었죠. 예. 자, 그래서 그거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 역선택은 주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시점이 계약 전에 발생되는 거, 도덕적 K는 주체가 대리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시점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현상, 그거를 도덕적 K라고 불렀고, 그래서 대리 손실의 종류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역선택과 도덕적 K, 이 두 개. 예. 자,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고 시험 문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149페이지에 그 팁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역선택은 계약 전에 주인이 주체가 돼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도덕적 K는 계약한 다음에 대리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어렵지 않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 손실의 최소화 방향 그래가지고, 자, 대리 손실, 정보의 불균형성 때문에 발생되는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안 줬어요. 정보를 균형 있게 하면 되지. 정보의 공개, 정보의 균형화, 이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계약 제도 수립. 그래서, 도덕적 K를 막으려면, 고정급을 주는 게 좋을까요? 성과급을 주는 게 좋을까요? 성과급, 그렇지. 그래서 효율적인 계약 제도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 통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식으로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비용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자, 여기 우리 첫 번째 봤던 게 주인 대리인 이론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모형은 무슨 신제도론에서 나온 거라고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에서 나오는 모형이에요. 자, 그걸 잊지 마시고. 자, 거래 비용 이론. 이거 뭐냐면은, 자, 모든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 비용이라는 게 든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 거래 비용. 자, 처음에 막 계약을 하기 위해서 누구랑 계약하지? 어떤 물건을 사지? 알아보잖아. 예. 자, 그거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드는 거래 비용. 그래서 전일까요? 사후일까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드는 거는 당연히 사전이죠. 사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래 비용이 유형 그래가지고 두 개 있잖아요. 사전 거래 비용, 사후 거래 비용. 사전 거래 비용은 처음에 거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협상 비용 이런 것들, 그거를 사전 거래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후 거래 비용은 나중에 만약에 말 안 들어, 그래서 부적합할 때 조정하는 비용, 분쟁이 나타났을 때 그거 분쟁 조정하는 비용, 소송 비용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후 거래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후 거래 비용. 그 다음에 거래의 속성과 거래 비용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래 비용이 드는 이유는 인간이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일수록 더 많은 거래 비용이 들겠죠. 못 믿으니까. 사회적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자본이 없었어요.
맞아. 사회자본이 없어서,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에 거래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속성, 사회 신뢰가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산 전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거예요. 특정성이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산의 이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다. 자산을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 근데 증여세가 엄청 높아. 그러면은 자산을 함부로 증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한테, 아버지한테 자식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만 머물러 있어요. 그게 자산이 그대로 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자산 전속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를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자산의 전속성이 높을수록 거래 비용도 높아진다, 증가한다 라는 거. 거래 빈도와 거래 비용의 관계는 거래 빈도가 늘어날수록 거래 빈도가 높아질수록 거래 비용도 증가한다, 비례한다. 환경이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면 거래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지. 환경이 단순하고 불확실성이 낮으면 거래 비용도 감소한다. 그렇지. 그런 관계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자산 전속성 개념만 아시면 다른 건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니까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먼저 그 앞에 있는 거래 비용 개념만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 행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분석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인 거예요. 행정학에서. 자,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요거를 연구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자, 위에 보시면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B는 우리 이런 형태를 예전에 조직 할 때 한번 했었는데 뭐 기억나요? 맨 처음에 외주를 주고 민영화라기보다는 핵심 기능만 조직이 갖고 나머지 부차적인 기능은 다른 외부 아니야.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구조 기억나요? 네트워크 구조예요. 네트워크 구조. 자, 그래서 A는 기존의 어떤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통합되어 있는 조직, 통합 조직,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고, B는 핵심 기능만 본인이 갖고 나머지 부차적인 기능은 다른 민간 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외주로 맡기는 형태. 그 네트워크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개의 조직 유형 중에서 어떤 형태의 조직 유형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더 효율적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자, 요거를 연구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통합 조직은 그 어떤 조직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실패 이후에 등장했던 무슨 정부의 무슨 정책을 기반해서 등장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등장했던 적극적인 행정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조직이 다 행정부 안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자, 통합 조직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을 운영하면, 자, 거래 비용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왜? 한 명이 통합해서 다 하니까. 그렇지. 행정부 안에 모든 조직의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로 위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 계약하는 데 들어가는 외부 거래 비용은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조직의 장점이야. 거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 근데 이 조직의 단점은 뭐예요? 그렇죠? 사실 이 통합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안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이나 기타 이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조직 통합을 위한 조정 비용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조직을 갖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거래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반면에 조정 비용은 또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네트워크 조직은 거래 비용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렇지. 외부에 다 일일이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은 올라가죠. 조정 비용은 떨어져요. 떨어지지. 왜? 어차피 다 외부에 몰려있고 나는 요만큼의 작은 조직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 통합을 위해서 따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 비용은 떨어져요. 자,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데 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 이 비용은 이제 거래 비용, 그 다음에 조정 비용을 둘 다 고려한 거예요. 자, 이 전체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봤더니, 자,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비용보다 거래 비용보다 조정 비용이 더 높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더 높을 때. 자, 다시. 자, 두 개의 비용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더 높을 때. 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어.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 민간 업체에서 더 많은 계약 조건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거래 비용이 더 올라가서 차라리 내가 통합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거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면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게 나한테 더 A.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지. 이때는 A를 보유하는 게 더 나한테 경제적인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어떤 조직을 갖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지. 이때는 B를 갖는 게 더 효과적이죠. 차라리 외부에 맡겨서 계약을 주는 게 계약 비용이 조직 비용, 조정 비용보다 더 싸게 먹히는 경우에는 B라는 조직을 갖는 게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예. 방법이라는 거죠. 다 왔어. 거의 끝나가. 마지막 불꽃을 태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비용을 고려했을 때, 조정 비용과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고려했을 때,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A라는 통합 조직 형태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행정 운용의 수단인 거고요. 반면에 거래 비용보다 조정 비용이 더 클 때에는 통합 조직을 갖기보다는 계약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분산을 시키는 게, 조직을 분산화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거기 내용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 구조라는 거죠. 152페이지에 플러스 표에 보시면. 자, 그래서 거래 비용이 더 클 때에는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행정국가에서 많이 발견됐던 조직 형태였다.
그 맨 뒤에 행정국가 있었죠? 있죠? 그거는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반면에 조정 비용이 더 클 때에는 정부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에 몰아넣지 말고 민관화 시키자, 민영화 시키자, B 형태로 운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틀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에요. 유치원생이야. 자, 마지막. 그래서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이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성이 더 높다. 조직은 뭐예요? 이게 조직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장한테 맡기는 것보다 통합 조직을 갖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주장한 게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자, 왜?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번에 시장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환경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산은 전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전속되어 있으면 거래 비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서 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통합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시장에 비해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윌리엄슨은 그래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구조로서 어떤 조직을 주장을 했냐면은 M형 조직이라는 조직을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거를 M형 가설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M형 가설. 자, M형 조직은 뭐냐면은 밑에 나오는 M형 조직은 U형 조직이랑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예요. 우리 조직할 때 잠깐 배웠었는데 사업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구조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기능이나 사업 단위별로 그 기사 매수매 중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잖아. 사업별로. 그래서 삼성이라고 했으면은 삼성전자라고 했으면은 뭐 휴대폰, 반도체, 또 뭐하지? 레시피. 가전제품. 삼성전자라 그러면. 나 얼마 전에 핸드폰 샀잖아. 삼성. 갤 노트 9. 얼마 비싸지 않던데? 할인받고 해서 나중에.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너무 비싸. 맞아. 아이폰이 요새 더 비싸져가지고 차라리 갤 시리즈를 사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더라고. 보조금도 많고. 전자 너 알았죠? 전자. 나중에 합격하면 좋은 핸드폰 또 나올 테니까 바꾸세요. 뭐야? 놀리는 거야? 뭐야? 휴대폰 사업부가 있고 반도체 사업부, 가전제품 사업부를 나눠서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능 구조를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인사제조, 인사회계 제조 이런 것들을 요 안에, 반도체 사업부 안에 역시 인사회계 제조, 가전제품 사업부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사업 구조. 그렇지. 사업 부서별로 조직을 쪼개서 나눠놨다. 그래서 사업 구조라고 이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기초강의 시간에. 자, 근데 얘는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규모의 경제요? 인사, 회계, 각 기능 부서 간의 힘들어요.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가 힘들죠. 예. 사업 부서별로 쪼개져 있잖아. 예. 하지만 좋은 점은
산출물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였었죠. 자, 근데 어쨌든 윌리엄스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 구조인, 자, 유형 조직은 기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이 조직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는 M형 조직인 사업구제 조직이 훨씬 더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조직 형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구조 방안으로 무슨 조직을 주장했다? M형 조직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M형 조직을 주장했다. 멀티 디비저널라이즈드 폼이라고 해가지고 멀티 디비저널라이즈드 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윌리엄스는 M형 조직이라고 불렀고요. 멀티 디비저널라이즈드 폼 그래가지고 기능 구조, 기존의 유형 구조 말고 M형 조직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직 형태이다 라고 정리를 했다라는 게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이제 신제도론이고요. 신제도론 중에서도 합리선택 신제도론교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이랑 거래 비용 이론 두 개의 이론을 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제도론 3개 내용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공공선택론 모형 9개, 총 9개 있었던 거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자, 그것도 반드시 따로 정리를,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신공공관리론 형태 쭉 정리하고, 우리 총론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